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영락TV의 4.15 총선 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 모시고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선거 일정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셨죠? 네, 조금 뭐 네. 선거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네. 지금 그 때문에 뭐 우한 폐렴이라죠. 네. 그 우한 폐렴 감염증 때문에 네. 급속도로 지금 환자하고 확진 환자가 또 네. 대구 경북 쪽에서 네. 또 발생이 됐고 네. 그 지금 또 오면서 보니까 또 경북 청도에서 네. 2명이 더 확진 환자가 생겼다 하니 좀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그 얼마나 바빴으면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빵을 사갖고 왔는데 스튜디오에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빵 드시면서 하십시오. 예.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나 기자님이 들어오면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오늘 20날입니다. 20일이죠. 20일 1시에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지금 통합을 위해서 국회인가 국회 정무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지금 회담을 시작하고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일 지금 저 1시인데 우리 홍영학 TV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 선거 전국 또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양상 이거를 지금 홍영학 TV에서 주 2회 정도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기자님 네. 그걸 전해주셨는데 조원진 대표하고 김문수 대표하고 네. 지금 통합이 거의 확정적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 공동 발표를 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뭐 슬슬 그 연기도 피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나름대로 이제 야권 통합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태극기 세력들이 사실은 그 사이에 3년 동안 3, 4년을 계속 거리에서 투쟁해 오던 결과 사실은 선거 전에 와서는 미래통합당에 기선을 제압당했었는데 아마도 뭐 양상을 보면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태극기 세력하고 그 다음에 같은 야당이지만 지금 미래통합당 중도 세력하고 이쪽은 정확한 어떤 강성이 절대 아니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팀하고 이쪽에 이제 중도 보수를 하는 당하고 이렇게 대결이 야권 내에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중도 말씀하셨던 중도라든지 또 이쪽을 또 극우로 얘기하는 프레임은 사실 좌파적 성향이라고 좌파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자유통일당하고 통합이 이제 되는 부분이라면 아스팔트를 광화문을 봤을 때 현재 광화문에서 봤을 때 대한애국당으로 시작했던 우리 공화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의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자유통일당까지 기반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시민단체들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뚜렷한 구분이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 당이 두 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도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광화문은 이제 당하고 하나의 당과 이제 시민단체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친박신당으로 만든 홍문정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우리 공화당하고 뜻이 뭐 사실은 이제 뭐 표면상에서 보이는 것은 뜻이었지만 궁극적인 것은 조원진 의원 쪽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는 게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각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기 때문에 이번에 두 정당이 합쳐진다면 친박신당도 그렇게 합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도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은 사실 그 태극기 그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적 요소들이 많은 정당이거든요. 네. 첫째는 그 탄핵의 부역자들, 아직까지 탄핵에 반성을 하지 않았던 그 탄핵의 부역자들이 있는 당이고, 그 중심에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뭡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SNS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에 만든 뭐라고 합니까? 당의 기여라 해야 될까요? 네. 당의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의 정체성을 강령.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태극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세력, 예.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이쪽 사람들에게 그 바램을 전혀 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좌파들은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대란 말은 동원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군대 동원하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쪽에 있는 이 보수 쪽에 이제 보수란 말도 쓰지 말자 해서 이제 우파 쪽에 있는 기자들은 이제 태극기 국민이라고 쓰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저는 태극기 국민이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의 당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113석이 됐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해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20대까지고 21대는 좀 더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했을 때는 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 이제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21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국민들 반문 진영, 쉽게 얘기하면 반문 진영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되려면은 그게 지금처럼 뭡니까 보수 중도라 그래가지고 어떤 정체성에서 선명성이 없는 거, 이런 거는 반문 진영에서 어떤 대척점이 안 된다 실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문 진영이 대척점이 되려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반문 진영이 되려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여기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비례적이고 뭐 이런 거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반문연대와 이제 쉽게 말하면 사탄파, 차탄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구도를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눠지는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량의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에 하게 된 그쪽의 얘기를 들으면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쪽에 소위 이제 통일당하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헌의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직 조사를 못했지만, 우리 이쪽에 우파 내의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이제 통합당도 다 이렇게 넓은 우파를 봤을 때, 중도가 아니고 중도 우파라고 봤을 때, 이제 양분이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갈려지지 않는가.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저기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헌법상에서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극기 국민들의 초심은 탄핵 무효하고 헌법 수호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하자는 얘기고, 헌법 안에 자유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헌법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도 지금 사실 있습니다. 예, 뭐 반헌법적인 것까지 하면 아주 극명하게 설명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라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정신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는 정신, 창당 정신을 보면은 자유가 사실은 거기에 좀 퇴색돼 있지 않느냐. 빠졌다고 해야죠. 뭐 퇴색돼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체제도 대통령제
저 태극기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원하는데 이쪽에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내각제를 원한다. 이런 어떤 그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세력이 예,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내각제와 이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그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이제 싸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 양상도 굉장히 저기 국민들이 일단은 다 거기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요번에 어쨌든 그 자유통일당하고 우리공화당이 그 통합을 하게 될 거의 가능성이 있지만 1시에 통합 발표가 된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 비하인드 정보로 이제 지금 캐치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저기 뉴스 채널에도 이거 지금 네. 당사자들 두 사람 아니면은 모르는 그렇겠죠. 얘기를 뭐 지상파가 좀 빨리 움직이든지 뭐 종편이 좀 빨리 움직였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거 홍영학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세력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점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선택점이 상당히 이쪽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또 그러다 보면은 반문 진영의 어떤 그 우파 분열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우파 진영에서는 그냥 혹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서울 강서구의 그 금태섭 의원이라고 그 검사 출신인데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를 이제 앞장서서 했다는 그 종편에 많이 나오던 그 변호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이 뭐 나서 가지고 조국이가 저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조국이한테 물린 국민들이 이건 뭐 좌파들도 그 조국한테 물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그 민주당은 결국은 결국 조국 진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파 분열이 되다 보면 또 우파 분열 비춰지면은 그런 어떤 그 반면교사 효과를 좀 못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반사이 이걸 못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분위기에서 뭐 혹이는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한 4일간 확진 환자가 없었을 때 이제 좀 잠정되지 않았는가. 그때 좀 더 유비비만 정신으로 좀 더 쪼이고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망한 것도 있었고 또 이 앞전에 대통령이 또 그 재래시장 가서 재래시장에 또 상인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참 거지 같다 세상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뭐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신상을 털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혹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해서 제도권이 지금 이제 그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10일 전에 기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그 한국당의 이제 두 통합이었는데 그 두 당의 이제 대립으로 이제 그 극명하게 이제 보여질 때였는데 이때 대부분의 그 50대 이상이 87% 정도의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을 뭐 안아야 된다, 뭐 인재 영업을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건 보여주기였고 지금 그 그나물의 금합이다. 뭐 지금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불출마를 한다 해서 또 특정인 한 사람이 지역에 가서 한다고 어저께 뭐 장재원 의원이 또 모 의원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과연 보여주는 거지 옳은 건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기고만장하다 보면 똥볼을 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신중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정권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정권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얄밉고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교활하고 교묘하게 그 국민들을 그 압박하고 그다음 국민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 선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여론 이제 좀 속된 말로 여론 왜곡하고 편파 그 왜곡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선전
방송시키고 선전 어떤 그 여론 만들고 그러니까 여론 독재를 해나가는 경우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여론 독재를 해나갔겠어요? 정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4월 15일 선거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안 그러면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률 1%대 나오는 저녁 뉴스가 태반이라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MBC 같은 경우에 광고가 안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바코에서 광고를 그냥 밀어주는데도 광고주들이 난 못 내겠다 그래갖고 광고도 안 붙고 저녁 뉴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시청료 걷어주고 그 다음에 공기업 앞서서 협찬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코바코 앞서서 광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KBS, MBC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 5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거 때 써먹자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론 독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OECD 국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97%가 다 대졸 출신이지만 OECD 교육률도 제일 높은 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지만 이 미디어에서 전략적으로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방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선거가 가까우면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공영방송의 어떤 메시지를 공신력을 더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써먹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선거 이게 요즘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 조선일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 프레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만들어봐야 부수가 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아는 사람 다 그 사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중도 세력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 보는 사람들은 선거 때 가서 공영방송을 더 믿는다 이거예요. KBS, MBC보다. KBS, MBC를 다른 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선거 끝난 후에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이제 공천도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오늘 또 공병호 씨인가 그 양반이 비례한국당입니까? 예, 비례한국당이죠. 비례한국당 공천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분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하더라도 마지막에 대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진짜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KBS, MBC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KBS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KBS는 저희가 시청률 내고 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른 방송은 안 봐도 KBS는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KBS가 쉽게 말해서 전국 언론노조 조합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전원노가 지금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위에 다 하신 분들이 저 사람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가치관은 다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말했던 어떠한 주도 그러니까 종북 좌파 세력들에서 이 사람들이 영혼을 팔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어떠한 총선에서 항상 뉴스의 첫 프레임에는 그였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제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 중간 심판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21대 총선에서는 KBS가 뭘 하고 왔냐면 야당 심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거는 벌써 그렇게 짜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그렇게 장악이 되어서 돈에 장악이 됐던 권력에 장악이 됐던 어떤 장악이 되어서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KBS가 그렇게 야당 프레임을 야당 심판을 가지고 나서 프레임 건다면 옛날처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SNS로 워낙 많이 또 널리 알게 되고 또 학력 자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끌고 나온다 하지만은 국민들은 그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조차도 KBS의 저런 의도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일깨워 줄 수 있는 이쪽의 그 제도권들이 잘 반발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에 한번 KBS 이사 놓고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세월호 얘기했다고 변호사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에선 도대체 제도권에서 뭐 했느냐는 거죠.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못했고, 근다 해서 지금 미래형 통합당입니까? 그 통합미래당은 그때는 113석인데, 과연 18석이 더불어 선다 해서 더 어떠한 것들이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 저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희망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전에 그 얘기 이제 그 KBS 이사 이현 변호사 낙마한 거에 대해서는, 이현 변호사는 저하고 옛날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이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그분은 계속적으로 보수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법률구조공단 아마 이사장까지 네, 맞습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KBS를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KBS 이사는 사실은 거의 KBS와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시청률을 내주고, 그 다음에 광고를 기업들이 코바코에서 일단 지정해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KBS 공영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KBS 이사는 12명이 있는데 7명은 9명은 좌파에서 추천한 사람. 예, 여당에서. 네 분은 우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요번 누가 아마 선거 나갔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현 씨가 추천됐는데 방통위에서 올렸는데, 이현 씨가 탈락됐어요. 맞습니다. 방통위에서 안 해줬는데, 그 정권이 안 해준 거죠. 안 해준 이유는 아까 작게는 뭐 세월호 얘기를 했었다, 앞에 활동을 했었다 이런 것 때문인데, 자, 어차피 몫이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면 국민의 방송인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12명의 이사를 대신해서 지금 그 KBS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9명은 어차피 정권 친정부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 4명은 반정부적인 사람 칩시다. 치는데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제껏 5만 불 쓰는데도 보통 5만 불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KBS가 이때까지 방만한 경영을 한 게 들통날까봐 겁이 났던 거고, 이때까지 왜곡 방송했던 게 들통날까봐 겁이 난 거고, 이때까지 편파 방송한 게 들통날까봐 겁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론 독재하고 국민들 생각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들통날까봐 겁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나는 그거 보면서 이게 좌파 독재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적어도 12명의 KBS 이사 중에 9명이 자기네 건이면 KBS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벌써 그분들 인품이 그렇게 어디 가서 막 얘기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오만불선하게 제거하려고 듭니다는 게, 이 정권이 정말 완전 폭주도 이런 폭주가 없는 그런 정권이다. 자기가 야당 심판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은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국민의 방송이 공영방송을 그렇게 운영한 걸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야당 심판이겠습니까? 이게 정권 심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련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는 얄팍한 수가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KBS 얘기가 나와서 뭐 정당에 대한 얘기를 뭐 지금 어떻게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성창경 선생님 KBS 공영노동위원장께서 이제 공천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창경 위원장께서 해오셨던 그런 일만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리고 제도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 가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시작해서 KBS의 그 지금 그 좌순양되어 가는 그 KBS를 바로잡고자 엄청나게 노력하셨고 또 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우파 국민들은 좀 다행스럽다. 공천위원장은 잘 뽑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또 공명호 대표도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니까, 조금만 잘 움직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대당 통합은 좀 힘들더라도 그 후보 단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하고 이쪽에 이제 뭐 자유통일당하고 이제 우리공화당 합친 이 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선거를 치른다면 저는 앞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한 6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어제 성창경 위원장한테 어디 신문을 보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참 성창경 위원장은 저희도 언론 뭐 아는 게 지금 뭐 방송이나 언론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더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하루아침에 이런 언론 왜곡이라든지 방송 왜곡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독점이라든지 이런 걸 견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이 있습니다. 방통상임위원.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된 지금 보면 전부 다 방송사 이사급 뭐 아니면 레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실은 지금 레떼러만 문의만 방송인 공영방송 레떼러만 공영방송인 KBS, MBC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통위원 이사 할 때 정말 전투력 있는 사람 해가지고 가서 제대로 좀 싸워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지. 아니 문의만 그런 사람들 지금 가서 자 방송사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사 지방사 사장급이고 뭐 이사급 이런 사람들 거의 자기 조직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방통위원을 가면은 국민들 기대만큼 못해. 전부 다 평안하게 3년 있다가 나와. 아무튼 뭐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왜 눈치를 보냐고. 원래는 보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보면 안 되지. 그게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결국 국민들이 왜곡되게 세뇌 당할 수밖에 없는 세뇌 당하게 만드는 거고 그 자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한교안 대표하고 홍문정 친박신당이 통합 논의가 무산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홍문정 대표 이제 대표라고 얘기했지만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니 그분은 또 수가 많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잘 하겠죠. 그러니까 또 세력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 공천 기준에 대해서 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로 좀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 쪽에는 제가 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은 이제 그 공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보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맥락을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죠. 그렇죠. 다음에 저는 이제 일부 나온 거 가지고 미래통합당 공천 기준은 이제 점수제로 한다는 거 이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은 그래도 자유통일당하고 합당된 우리공화당 공천 기준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망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래 우파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이 오만불순한 정권이니까 결국은 공천도 오만불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다음 주에 공천에 대해서 좀 한번 공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4곳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서울 강진을
고민정 그 전 그 대변인인가 그렇죠 대변인이죠. 그 다음에 경기 용인정의 이탄희 씨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 김포갑의 김주영 씨, 경남 양산갑의 이재영 씨 이렇게 지금 현재 전략공천 네 곳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제 이 지역구에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건물급들이라든지 이제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기존 제도권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이제 추미애 관심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